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 있지. 그치, 물질. 물질이라는 건 고유한 성질을 갖는 알갱이들 말하는 거야. 네, 여기 봅시다. 근데 그 물질들은 우리 지난번 사다원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무엇들의 결합으로 각각 고유한 성질을 띠는 물질을 만들어? 원소 간의 결합으로. 그죠? 근데 원소 간의 결합으로 순수하게 걔네들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 걸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원소 자체 하나가 화학적 성질을 띌 수도 있죠. 헬륨은 헬륨만의 고유한 성질을 띠잖아.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더라도. 그치? 네온도 네온만의 고유한 성질을 띠잖아.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더라도. 그치? 그래서 원소 자체가 물질인 아이들이 있어. 원소 하나 자체가. 이런 걸 뭐라고 했었어? 좀 시간에 얘기했는데 원자 자체가 분자, 이론자 분자라고 했었잖아. 원자 하나 자체가 물질의 성질을 띠는 분자라고. 그치?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와 물질도 있지만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또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갖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CO2, 그치? H2.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고유한 성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잖아. 그랬지? 맞지? 그래서 다른 원소 간에 결합해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었네. 이런 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해. 원소들끼리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오케이? 근데 공기나 수돗물 얘네들은 뭘까 그러면? 공기 안에 어떤 기체 있어? 공기 속에 제일 많은 성분 누구야? 제일 많은 성분 제일 양이 많은 거 수소야? 우리 우주 공간에 있어?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질소가 제일 많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질소라는 기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기체 네, 산소. 질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산소야. 그리고 또 그 다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아니에요? 일산화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제일 많고요. 70몇 번, 20몇 번. 나머지 0.03번. 오케이? 그리고 또 아르곤이나 기타 등등 몇 개만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각 화학적 성질을 갖는 질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와 이산화탄소라는 각각의 성분을 갖는 여러 종류의 기체들이 그 공간 안에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균일하게.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네, 혼합물이라고 해. 그래서 물질을 분류를 한번 해볼게.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물질의 분류. 첫 번째. 자, 물질들은 크게 순물질과 뭐로 나눌 수 있어? 혼합물로 나눠볼 수 있어. 이거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지? 아, 배운 거 같아? 배운 거 같아? 물질은 순물질과 뭐로 나눌 수 있어?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 혼합물이라는 키워드랑 화합물이라는 키워드가 비슷해서 화합물을 물어봤는데 혼합물 쓰거나 혼합물을 물어봤는데 화합물을 써버리면 틀려. 돼요? 그래서 혼합물은 일정 공간상에 공간 안에 순물질들이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해. 그렇게 섞인 것들 중에 자,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부분은 침전된 거가 있는 거, 어떤 부분은 뭐 없는 거. 그러니까 밀도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지 않고 균일하게 어디 농도를 따더라도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균일 혼합물이 있는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침전물이 생기고 침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불균일 혼합물도 있는 거고. 돼요? 오케이. 자, 균일 혼합물이 뭐야? 일정 공간의 순물질들이 비슷비슷한 동일한 농도와 동일한 간격만큼으로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그걸 균일이라고 해. 그러니까 언제 상황에서든 퍼센트 농도나 그런 농도가 다 똑같은 거겠지. 어떤 게 균일 혼합물일까? 소금? 소금이? 아니. 소금이? 자, 그래서 네. 설명을 해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저 지금 혼합물 설명해서 혼합물. 일정 공간 안에 순물질들이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순물질들이지 섞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소금물은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와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야.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신의 성질이 잃지 않고 특정 공간 안에 물도 있고 소금이 있는 거니까. 근데 소금은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은 소금이나 염화나트륨은 뭘까요? 섞인 거야. 걔는 NaCl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라고 보이지만 나트륨 금속의 화학적 성질을 잃었어요. 염소의 화학적 성질을 잃고 이렇게끼리 결합됐을 때 화학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된 거고 Na 혼자 있거나 C 혼자 있으면 걔는 걔네만의 고유한 성질인 거고 얘는 뭐야? 섞여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새롭게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 뭐라 해? 자, 순물질 안에 누가 있냐?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어요. 키워드가 너무 흡사하잖아. 뒤에 물물로 끝나고.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되는 그 공간에 혼합물을 쓴다거나 여기에 혼합물을 써야 되는데 화합물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잡아드린 거야. 자, 그래서 순물질은 균일하게, 그러니까 순물질은 한 종류의 화학적 성질만 갖는 거야. 딱 한 타입에. 근데 어때? 소금은 어때? 한 타입의 화학적 성질만 갖나? 소금도 짜잖아. 근데 소금물도 짜지. 그지? 물이라는 흐르는 성질. 근데 소금은 흐른가? 안 흐르잖아. 고칠 때 흐르지 않잖아. 야, 오늘 온도가 최고 온도가 18도로 올라가긴 한데 근데 벌써 충곤증이야. 눈들이 비리비리한데 지금? 벌써부터 눈들이 비리비리해 지금. 응? 부리부리해도 모자라니 지금 비리비리하고 비리비리하고 잠이 얼똥말똥 하고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응? 안 되겠지. 그럼 안 되겠지. 응? 힘내보라고 지금 혼나보라고 하면 거기서 막 헷갈린다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응? 그래서 봐봐.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특정 순물질들 각각이 자신의 화학적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도 짜고 소금물도 짜고 공간은 잘 섞여 있는 거야. 근데 NaCl은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거지. 염화, 나트륨,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들이 화학적으로 그냥 정선이적 일로 붙어있긴 하지만 염소라고, 그러니까 아예 나트륨이라고 하는 중성의 금속이라 나트륨 이온은 또 다르잖아. 전자가 나가버린 건, 그지? 전자를 중성으로 갖고 있는 거랑 다른 상태잖아. 양이온하고 나트륨 고체랑 얘는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그냥 갖고 있다고 했지만 얘만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화합물은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학적 결합이 우리가 두 종류를 이미 배웠다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거. 오케이? 이미 배웠어.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즉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다 출결 체크하고 들어오셨죠? 들어오실 때. 그죠? 여러분 출결 체크 안 하면 결석자들 문자 콜백 갑니다. 어머님한테 알림적으로. 원래 수업 시간 3시, 우리가 3시 시작이잖아. 3시 한 45분까지 여러분이 등원했어요 라고 하는 출결을 저기다 안 하면 어머님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찍 와서 막 우리 열심히 휴대폰 게임하다가 놀다가 뭐 하다가 출결하는 거 까먹었어. 와 있는데도 어머님한테 콜백 문자가 가요. 확인해달라고. 그러니까 꼭 체크하고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하면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그것만이 갖는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지. 균이 이제 나름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 근데 호돈소 물질은 뭐야? 호돈소 물질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아이 지금 조카 주기율표를 공부를 하면서 자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와 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성을 꼭 갖고 있댔잖아. 왜?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된 전자배치를 하고 있어. 헬륨은. 그치? 그 다음에 10번인 얘도 2번과 8번 두 개와 8개의 그 전자들이 안정된 전자 껍질을 잘 맴돌고 있으면서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해. 전자가 더 나가거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 그 다음 아르곤도 마찬가지 18번도. 그러니까 얘네들과 유사한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에 의해서 산소라는 원소는 산소 원소 혼자 돌아다녀? 절대 안 돌아다녀. 자, 산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외웠으니까 등, 심, 노, 마, 풀, 레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원소의 번호들도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내가 16쪽이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근데 6개 있는 아이가 8개의 전자를 이루고 싶어. 근데 주변에 전자를 막 던져주는 금속이 없어. 금속 원소가 없어. 그러면 주변에 5원소들밖에 없을 경우에 5원소들끼리도 전자성을 서로 공유한다. 5원소가 원자번호 8번이니까 총 전자가 8개 있는데 안쪽에 2개 있고 바깥 껍질에도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다고. 그지? 근데 얘를 조금 더 잘 정리하게끔 쓰기 위해서 내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쓸게. 6개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8개를 들고 싶어. 8개가 없잖아. 그래서 주변에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는 금속 원소들이 없는 경우에 누구랑? 산소들밖에 없어. 나도 6개밖에 없고 니도 6개밖에 없는데 니캉 내캉 서로 전자성을 공유해버리자 차라리. 예. 그래서 나도 원래 6개밖에 없는데 지금 너 거를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너는 갖다 써. 나도 네 거를 갖다 쓸게. 너도 마찬가지 내 거인 것처럼 너도 이렇게 갖다 쓸게.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서 오케이? 이렇게 전자쌍을 한 쌍, 두 쌍을 공유하여서 5원자 2개끼리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이 마시는 산소기체라. 한 종류의 원소가 그 원소들끼리 고무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산소기체. 그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헬륨, 또는 네온, 아르곤 얘네들 다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됐죠? 이렇게 오존수 물질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2개를 합쳐서 손물질이라고 한다고.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1단원에서 배우는 거 뭐냐면 그러면 그 공간상에 여러 종류의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어. 뭐 수소기체, 질소기체, 뭐 수증기,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아니면 물, 뭐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물은 물만으로 분리를 해내고, 그지? 수소는 수소만으로 분리를 해내고, 질소는 질소만으로 분리를 해내고, 각각 서로 섞여 있는 얘네들을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그 한 덩어리의 어떤 균일한 형태들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레고 블록으로 딱 놀았는데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막 섞여 있어. 노란색끼리, 초록색끼리 색깔을 기준해서 나누는 것처럼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서 구분해내고 싶다고. 그럴 때 이용할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 그걸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인 거야. 그게 물질의 특성 단원인 거야. 이거 여러분 책 맨 앞에 물질 특성에서 이렇게 파란색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차 안에는 지금 이걸 큰 텍스트로 설명하게끔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적어주세요.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여러 개까지는 쓸 것까지는 없고 거기 써져 있는 거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고 쓰고 있는 걸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잘 써서 붙여주십시다. 호전수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2가지 이상의 원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화합물. 균일한 물은 대표적으로 소금물이나 설탕물처럼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 고르게. 그다음 불균일분한 물은 설탕물이나 암석처럼. 야, 흙탕물이 탕이 맞지? 헷갈렸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물질이 불균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어줍시다. 오늘 아마 물질 특성 여러 개념 중에 밀도까지는 할 것 같아.
잘 쓰고 계십니까? 흙탕물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구에 출결 체크하시면서 혹시 보셨어요? 뭐야? 안 보셨구나.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 여자 지구과학 선생님이 마지막이십니다. 이쁜 선생님 있죠? 생머리 긴 생머리에 지구학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어떻게 지구가 부끄러워요? 새로 오시는 선생님을 저희가 채용을 하긴 했죠. 남자쌤이세요. 잘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좋겠지만 네, 남자쌤이시고요. 그리고 근데 왜 그만두시는지는 안 물어봅니까? 궁금해요. 왜 그러는데? 네, 아프신 건 아니고요. 저희랑 한 1년 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범대 지구과학 교육 가셔서 임용고사를 임용이 뭔지 알죠? 중등 정교사 임용, 중고등 이제 초등 임용 아니고 중고등 학교 선생님. 그거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거든요. 전공이랑 그다음에 교직이랑 그다음에 2차는 수업 실험 그리고 이제 3, 4 면접까지 다 통과하셔가지고 채용이 되셨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으로. 전라남도. 강주에서 만날 일은 없어요.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전라남도 저기 시골로 발령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초인이 임용은 좀 시골이라고 해. 네, 하시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강수광역시로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가시기로 하셔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신 거거든요. 처음에 오실 때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 안 하고 여러분한테 그만두기 아마 아쉬워할까봐. 근데 만난 지는 나보다는 너네가 좀 덜 만나긴 했겠지. 우린 나랑은 거의 한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2번 시험 만에 이제 학교 선생님 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4학년 딱 졸업할 때 한 번. 이제 4학년 졸업할 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에 하신 거니까 진짜 일을 딱딱 그러면서 그냥 주중에는 거의 빡공 하시고 주말에 나와서 똑같이 오전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수업하시면서도 하신 거잖아. 근데 체력이 그지?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석사 졸업해서 교육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중등 정교사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면 채용이 되려면 시험 봐야 돼. 합격해야 돼. 되게 쉽진 않아. 왜냐면 이제 거의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어떻게 보면. 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는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 운도 실력이고 실력도 운이니까 네, 좋게 잘 돼서 좋은 이제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서 가신 거니까 잘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흙탕물 하다 보니까 지구과 선생님 생각나는 거 이때 아니면 까먹고 내가 또 얘기 못할까 봐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저희 이제 남자 원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안 좋게 되셔서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돼서 그만두시는 거니까 선생님 그 좋은 에너지 애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많이 축하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출결 체크하는 부분에 앞에 건너편에 유리창 있잖아요. 우리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써놨거든요. 중등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선생님한테 내가 막 우리 남자 선생님이랑 나랑 계속 푸시푸시 해가지고 선생님이 좋은 물건인지 막 공부하시다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라도 좀 주고 가라고. 이제 왜냐면 애들 대입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물건을 주고 가시지 않으니까 내가 좀 쫄라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주고 가면 좋을까 막 한 몇 주 전에 고민을 하시더니 오늘 주신 건 아무튼 교직원 이 증이 있어. 연수 받을 때 그때 찍은 여권 사진 하나 갖고 왔다고 주시고 거기다가 해서 꽂아놨거든. 아무튼 그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오다가도 아마 내일도 화학이 들어갈 내일은 남자 선생님 들어가시거든요.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지구과 선생님은 안 들어오시거든. 여자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도 새로 채용하시는 선생님 내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다가도 인사하시고 그럼 될 것 같아. 어찌됐든 메인 선생님 나랑 우리가 부부인 건 알죠? 부부인 거니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그만둘 리는 없겠잖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나랑은 그만두진 않고 이제 기타 여러 정보 선생님이 더 채용되시기도 하고 더 플러스 알파 되거나 이제 변동은 약간 있더라도 큰 틀은 무리 없게끔 돌아가도록 할 거니 힘내봐야죠. 됐죠?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잘 하시게요. 아무튼 좋은 기운. 혹시라도 내가 꿈이 있어. 선생님, 저도 꿈을 이룰 수 있게끔 기운 좀 주고 가십시오 하시면 악수를 하든 아니면 물건을 받든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튼저튼 저렇게 쓰셨으면 여러 개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채로 얘네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냐 해보자는 거지.
해봅시다. 자, 그걸 물질의 특성, 물질을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 첫 번째 일단 볼게요. 겉보기 성질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물질의 성질,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자, 봐봐. 12조 겉보기 성질, 겉보기 성질. 자, 겉보기 성질은 육안상 색깔이나 아니면 얘가 뭐 뾰족하나 둥글다 아니면 이런 쉐입이나 그런 모양을 나열하는 거겠죠. 겉보기 성질, 촉감. 거칠거칠해, 부들부들해, 촉감이나 색이나 맛이나, 그지? 근데 만져봤을 때, 아니면 색깔로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맛으로 혀를 통해서 느끼는 점, 짜다, 쓰다, 시다 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내기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물질들을 내가 맛을 통해서 뭔가 구분해서 막 한다 보면 그러면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치? 그래서 겉보기 성질로만 의존해서 섞여져 있는 각각의 물질들을 구분해내기는 한계가 있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각각의 어떠한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들을 이용해서 구분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구분을 할 거야. 분류를 해낼 거라고. 구분, 다른 말로 분류.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물질들의 특성 각각들을 이용해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걔네들을 구분을 해낼 거야. 분류를. 자, 그러면 물질 특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물질을 구별해내는 기준값이 되는 것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그런 물질 특성을 이용해서 넌 A라는 물질이야, 넌 B라는 물질이야, 넌 C라는 물질이야 라고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셀렉팅을 해내는 그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A나 B나 C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물질 특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무게, 그지? 몸무게 또는 여러분의 키, 그지? 내 키가 지금 166cm거든요. 오케이? 내 166cm를 너의 키는 166cm야. 근데 166cm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것 그 하나로 너는 나야.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왜? 166cm라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의 전 세상에 나밖에 없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여러분도 커갈 거잖아. 그지? 연소나 지원이도 커서 166 넘어서 그죠? 168 정도는 요즘 돼야 될 것 같더라. 여자들이. 재현아 힘내봐. 자, 저요? 키가 더 커야 될 것 같더라. 자, 남자들은 180은 기본으로 찍자. 쭉쭉쭉 커야 돼. 아무튼 응원하는 바입니다. 클 수 있을 때 커.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값이 어떤 물질을 구별하는 고유값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도 166cm, 또 A라는 사람도 166cm 공통으로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려면 그 값만, 그지?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고유하게 부여받는 그 고유한 값, 나만 그 값을 갖는 거잖아. 그런 식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물질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그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물질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들 뭐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키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180cm라고 하는 값을 공통으로 다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키 안 되죠? 또 뭐도 안 돼요, 동시에. 그지? 무게도 안 되겠죠? 왜? 몸무게도, 그죠? 여러분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이제 물어보면 또 여러분, 빈디요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 몸무게를, 그러니까 60은 안 됩니다. 60은 안 되는데 거의 60 근처예요. 제가 뼈가 워낙 굵어서 한 58kg라고 합시다. 제가 58kg라고 합시다. 그럼 그 58kg가 사람이 갖는 고유한 값이, 나만 갖는 값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어머님도 물어봐봐. 58kg 지나간 적 있을까? 58kg 안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중에 남자들 중에 58kg가 보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58kg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몸무게가 그지? 58kg를 유일하게 갖는 값이 아니다. 나 혼자만.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도 안 되겠죠? 몸무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몸무게든 무게든 안 돼요. 그럼 같은 의미로 질량, 어떤 물질이 갖는 고유한 양값도 그 양값이, 그지? 나만 그 양을 갖는 게 아니잖아. 이만큼의 총량, 저만큼의 총량이 똑같이 너도 1kg야, 너도 1kg야, 그죠? 너 예를 들어서 대추 1kg 주세요, 쌀 2kg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1kg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것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없을까? 불러봐. 뭐 있겠니?
색깔, 그죠? 색깔. 왜 흰색을 갖고 있는 게 유일무이하게 딱 그 물질만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 추가로 물질 특성들을 이용해서 구분해야 돼. 왜? 색 혼자만 가지고 아 너는 이 물질이야 라고 딱 구별해내는 게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리 방법을 해야 된다고. 또 불러봐. 물질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또 뭐 있어? 색깔도 안 돼. 또 뭐도 안 돼. 냄새도 안 돼. 냄새는 또 비슷비슷한 냄새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 냄새도 안 된다 하자. 또 겉보기 전에 다 불을 참이네 그러면 또 뭐도 안 돼.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길이 안 되지 않을까? 길이. 키나 길이랑 비슷하게. 또 온도 안 되지 않을까? 온도? 막 뭐 열을 줘가지고 물 100도씨에 도달했어. 근데 식용유도 열을 줘가지고 식용유도 100도씨에 그 온도에 도달하게끔 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안 될까? 공간의 크기. 공간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네, 부피. 부피는 차지하는 입자의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잖아. 부피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만큼 부피를 측정하게 하는 기구가 있죠.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기구들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녹음 실린더 있어. 그치? 녹음 실린더. 이 녹음 실린더 안에 물을 부었을 때 얘가 한 10ml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대. 돼요? 근데 똑같이 메스 실린더, 녹음 실린더 안에 뭘 부어서? 얘는 물을 부었어. 여기는 식용유를 부었어. 식용유도 똑같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10ml가 되도록 부을 수 있잖아. 그럼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10이에요, 10이라고 하면 똑같은 물질이에요 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다른 물질을 채워놓고 공간의 크기만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물과 식용유 뭐 이런 부피 측정 기구에처럼 부피나 그죠? 무게, 키, 질량, 색깔, 냄새, 길이, 온도들은 다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어떤 거 있을까? 밀도는 뭔데? 내가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밀도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내가 밀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물질만 갖는 고유한 값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야. 유일무이하게 그 물질만 그 고유한 값을 갖는 거. 그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밀도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기억나죠? 오케이. 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분자 간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어. 오케이. 또 다른 물질은 도연아 여기 봐야지. 자, 어떤 또 다른 물질은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이렇게 고체로 모여 있었어.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고체상이야. 모든 분자들이 서로 타이트하게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채로 모여 있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고체한테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해줘. 그죠? 어떤 특정 열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분자가 막 들뜨겠지. 자유도가 증가하죠. 막 움직이겠지. 움직이다가 이 고체의 분자 배열이 조금 느슨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고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가 달라지겠죠.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느슨해질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돼서 이거 상태 변화 이름이 뭐였습니까? 상태 변화 이름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달라지는 거. 융해. 근데 이 융해될 때 흡수되는 연에너지 값들이 모든 물질들마다 다 똑같아요? 아니야? 아니죠. 왜? 어떤 분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이 정도인데 어떤 분자는 굉장히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세. 분자와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있으려고 하는 힘이 커. 그러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와해시킬 때 훨씬 더 많은 연에너지가 흡수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이 고체 분자를 조금 더 느슨해진 이렇게 된 분자들끼리 액체에 흐르는 모양으로 흘러가게끔 할 때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겠지. 용해열이.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분자들끼리의 인력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흡수돼야 되는 열량이 달라.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할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 그걸 우리가 이걸 고체가 액체로 달라지게끔 되면 그걸 우리는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해. 물질들마다 녹는 점이 다 똑같아 달라. 어떤 고체 물질이 액체로 되기 시작할 때 그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다 달라요. 왜? 그때마다의 분자들끼리의 서로 붙어있으려고 하는 인력이 모두 다 싹 다 다르기 때문에 흡수시켜줘야 될 그 인력의 값도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녹는 점.
물질들마다 고체가 액체로 달라지기 시작한 온도가 달라져. 녹는 점 되고요. 이와 비슷한 결로 무슨 점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겠어요. 어느 점도 될 거고요. 또 어느 점과 녹는 점, 순수한 물질에 있어서 녹고 오는 건 똑같은 온도겠죠. 그지? 고체가 액체로 되니 액체가 고체로 굳냐니까. 또 그와 비슷한 결로 열 에너지가 흡수될 때 액체였던 아이가 기체로 되기 시작할 때 흡수돼야 될 열 값들이 다 다르죠. 네. 무슨 점? 이제 끓는 점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겠죠. 왜? 물질들마다 다 다른 값일 거니까. 그쵸? 녹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돼. 동시에 모두 돼. 밀도도 돼. 또 용해도도 돼. 설명할 거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물질만이 갖는 그 특정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는 거.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밀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자. 물질 특성에 해당하는 밀도에 대해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이에요. 단위 부피당. 자, 봐봐. 밀도. 어떤 특정 물질이 그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도 있어. 내가 얼마만큼의 공간 안에 차지되어 있는지. 오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인 부피가 있고, 그 부피라고 하는 공간 안에 얘네들을 입자가 크기가 큰지, 입자의 크기가 작은지, 크기가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질량값은 다 달라. 우리 생각해보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 어떠한 입자들로 모여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봐봐.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어떤 물질이 내가 지금 뭐 5만큼 이만큼의 질서 정의하는 형태의 정육면체라고 하자. 오케이? 그만큼의 물질들이 있어. 5,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33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333의 정육면체가 있다고 하자. 그럼 거기에 자, 서로 양들이 다른 아이들이 막 띠글띠글띠글 모여서 이런 형태들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얘네들 양 자체가 250g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씩 다르게 해서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더 큰 입자들이 모였는데 대충 모여있는 거야.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양 자체가 얼마라고 하자. 그래서 270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양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잖아. 서로. 차지하는 공간도 다르잖아.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전체 부피가 이만큼인데 얘네들을 전체 부피를 이 질량을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질량을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부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원래 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정도의 부피이긴 할 건데 5 곱하기 5 곱하기 5 부피이긴 할 건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누면 이거 하면 얼마야 부피가? 125죠? 125야. 125 여기 지금 센티미터라고 했잖아. 세제곱 센티미터 250으로 나누면 자, 나누게 되면 그죠? 나누게 되면 그러면 얘가 전체가 125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얘를 나눴어. 즉 제한된 1세제곱 센티미터당 얼마의 양 입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게 된 거지.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계산을 만약 하게 되면 270을 그지? 오케이? 그러게 되면 그러면 얘 전체 부피가 3, 93, 27 세제곱 센티미터거든? 그러면 여기 똑같은 이 단위의 부피 안에 얼마의 양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단위 부피당 질량, 똑같은 부피당 얼마의 입자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절대적으로 비교값이 더 수월한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피를, 그지? 질량을 부피로 나누게 되면 동일한 1세제곱 센티미터당 얼마의 단위의 양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단위 부피당 질량값을 이용해서 이 물질은 고유하게 이만큼의 밀도를 갖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밀도야. 돼요?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얼마가 돼? 2죠. 2. 단위는 자 당연히 위가 질량이잖아.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게 밀도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게 밀도이기 때문에 위의 단위도 너는 얼마 그람, 너는 얼마나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면 얘를 약간 틀어서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까지를 써줘야 돼. 안 써주면 틀린 거야. 부답이야.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g/cm 돼요?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야? 10. 계산해줬더니 얼마야? 그치? 27이고 270이니까 10g/cm. 겉으로 보기에 봐봐. 얘가 덩치가 좀 더 작잖아. 부피 공간의 크기가 더 작잖아. 작으니까 얘가 훨씬 더 밀도가 더 가볍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그렇게 예측이 틀린 거죠. 오히려 밀도값이 얘가 10이나 돼. 얘보다 몇 배나 더? 5배가 더 커. 훨씬 더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을 쌓아뒀을 때 가라앉습니다. 돼요? 밀도가 크면 클수록 가라앉고 밀도가 가벼울수록 위에 뜬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그 물질의 부피와 질량들을 다 측정을 한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됐죠? 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졸립죠? 눈을 막 부비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넘겨보시면 물질의 밀도 구하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어디냐면 쭉 넘겨서 18쪽 나와 있어. 18쪽. 18쪽 한번 봐봐. 자, 밀도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측정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질량은 어떻게 측정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 라고 물어봐서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봤어. 네, 요즘은 다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질량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질량계 있잖아. 디지털 질량계 딱 물질 탁 놔둬.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 거 질량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사뿐히 핀셋을 이용해서 딱 그 질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디지털 질량계에다 놓고 뭐 이렇게 숫자가 뚜루룩 올라갔던데 뭐 180.0 그러면 얘가 180g 이라고 표시 되겠죠. 네, 예전에는 윗접시저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기억하실 것 윗접시저울.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질량계를 잘 이용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 책에는 디지털 질량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디지털 질량계. 왜냐면 여기 눈금 나와 있고, 그죠? 철 조각, 알루미늄 조각 가격들을 디지털 질량계에다가 측정하고 있는 거 나와 있고요. 철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의 각각 정류면체 모습이기 때문에 부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피는, 자,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의 경우는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면,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잖아. 높이. 그지? 근데 만약에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은 고체야. 그럼 어떻게 해줘? 잘라야 돼. 자르면 그 원래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아요, 부피가. 자르다가 붙였다가 근데 그 일부분이 날아가면 어떡해? 부피가 일부분이 사라지면 어떡해? 불규칙적인. 모양이 예를 들어서 모양이 불규칙한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 얘 부피는 측정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대각? 약. 대각, 약. 혹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알아요? 약간 물나서. 네, 맞아요. 여러분이 유레카. 네, 유레카. 목욕탕 가본 적 있죠? 네. 목욕탕 가서 이제 항상 목욕탕은 물이 넘실넘실 되고 있으니까 설마 나 때문에 물이 빠지진 않았겠지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욕조 안에 여러분의 부피만큼이 들어가는 결과 물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의 딱 부피만큼, 공간의 크기만큼이 물이 넘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간의 크기를 이용해서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고체가 만약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눈금 실린더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부피를 알고 있는 물 같은 걸 집어넣어줘. 얘가 10ml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0ml만큼으로 부피가 측정됐어. 물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느다란 실에다가 딱 매. 돼요? 그래서 얘를 담궈. 담궈.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얘의 공간의 크기만큼이 부피가 증가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5ml로 됐다라고 하자.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자. 그럼 누구 때문인 거야? 얘를 집어넣어서 올라간 거죠. 그럼 이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가 늘어난 물의 부피랑 똑같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늘어난 물의 부피가 뭐와 똑같다고? 모양이 불규칙한. 선생님 그러면 아예 이렇게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고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조에 넣어요. 네. 빈 수조에다가 조금 더 큰 수조 놔두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수조를 놔둬. 거기다가 이제 물이 최대한 흐르지 않는 만큼 가득 집어넣어주고 조금 더 크기가 큰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를 여기다 넣어줘. 그냥 툭 튀기면 안 되겠지. 왜? 흘러넘친 물을 다 카운팅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흐른 물을 받아다가 어디다가 녹음 실린더에다가 부어. 돼요? 그러면 이 넘친 물의 부피가 뭐와 똑같은 거야? 모양이 불규칙한 이 고체의 부피랑 똑같아. 선생님 그러면요, 자 넣고 싶은데 얘를 집어넣고서 집어넣어가지고 넘친 물을 재고 싶은데, 오케이? 근데 안 들어가는 마냥 스폰처럼, 코르크 마개처럼 물 위에 뜨는 얘는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뜨는데, 그지? 물 위에 뜨는 이제 밀도가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애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푹 눌렀다라고 하자. 그럼 손가락의 부피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손가락 밑에는 다시 빼요. 그럼 손가락의 부피를 또 다시 빼면 그러면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느다란, 그지? 코르크 마개 같은 것들을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물에 뜨는. 그러면 진짜 가느다란 핀셋을 이용해서 얘가 물에 잠길 정도로만 집어넣어. 오케이? 최대한 이 오차가 없도록. 손가락 부피가 크니까. 그지? 손가락 부피 따로 재서 어디만큼 들어가는지 또 체크해가지고 하기까지도 쉽지 않으니까. 그지? 그 방법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 산수에 내기가 쉬운 방법은 아니고 그동안에 얘가 수분을 머금을 수도 있잖아. 물이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어서 가느다란 핀셋 같은 거,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 넣어줘서 최대한 많이 들어가진 않게끔 얘가 잠길 정도로만. 그러면 넘친 물의 부피가 있겠지. 얘 뭐 11.0ml 됐다고 하자. 그러면 1ml가 그지? 이 모양이 불규칙한 코르크의 부피가 되는 거야. 됐죠? 넘쳐오는 게. 되겠어요? 졸려요? 왜 졸려요?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졸린데 도대체. 야, 봄 되면 어떡할래? 아직 봄 안 됐거든? 야, 봄 되면 어떡하려는데 진짜. 난리 났네. 진짜 큰일 났구만.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측정해주고 질량은 TS 질량계나 윗접시를 사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산수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18쪽에, 그죠? 18쪽. 물질이 밀도 구하기에서 나와 있어요. 자, 알루미늄의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이 있고 철의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들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을 했거든요. 각각들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큰 조각도 작은 조각 질량은 21.6, 작은 조각은 2.7g이래. 부피가 큰 조각은 8세제곱센티미터였고 작은 조각은 1이었어. 그러니까 8분의 21.6, 1분의 2.7 했더니 똑같이 2.7, 2.7도 밀도값이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철도 마찬가지야.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이 있지.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이 각각 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서 큰 조각의 부피가 8이었고 작은 조각 8세제곱센티미터였고 큰 조각의 질량이 63.2였는데 8분의 63.2, 그 다음에 1분의 7.9 했더니 7.9로 똑같네요. 부피값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이 늘어나더라도 단위 부피당 질량은 똑같네요. 아래 1번과 2번 완성해주세요. 근데 네. 저기서 녹으면 어떡해요? 어디가? 어디서? 저거죠. 여기. 네. 녹으면 어떡해요? 그치. 녹지 않은 고체를 집어넣어야지. 만약에 막 설탕, 소금 덩어리, 앞면 같은 걸 집어넣었어.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 물과 같은 액체를 쓰면 안 되죠. 좋은 질문이에요. 자, 만약 얘가 녹을 것 같아. 물에 녹아. 섞어서 들어가. 그러면 얘가 사라져. 공간이 사라져. 그럼 절대적인 그 공간을 계산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녹이지 않은 액체를 사용해줘야지. 액체가 물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기름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뭐 술도 있을 거고, 에탄올도 있을 거고. 그 물체를 녹이지 않은 액체에다가 부피를 측정해줄 게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만 예를 들었는데 물 말고 다른 걸 써줘야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오케이? 물이라고 하는 것만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체를 녹이지 않은 액체에다가 일정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이용해서 늘어난 그 액체의 부피가 그 물질의 부피가 되는 거야. 됐어요? 1, 2번 해줬어요, 도현씨? 자, 1번. 위 탐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건 옳지 않은 건 X를 하래요. 큰 알루미늄 조각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큽니까? 크기랑 관련이 있어요. 밀도를 계산해봤더니 알루미늄은 2.7이고요. 철은 7.9잖아요. 철이 밀도가 더 크네.
그지? 자, X죠. 부피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부피랑 질량 둘 다를 고려한 밀도를 구분해야 돼. X죠. 같은 부피일 때 같은 부피가 똑같대. 근데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그러면 밀도가 누가 더 커? 지금 철이 더 크지. 알루미늄하고 그지? 그 다음에 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철이 훨씬 더 밀도가 크거든.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잖아.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아래가 그러면 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더 많은 게 철 아닌가? 동일한 부피일 때 질량이 더 많은 게 철이어야 되죠. 그래서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맞는 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25도씨 액체 A와 고체 B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과 니은. 자, 각각에 해당하는 부피분의 질량 계산했어요. A라는 물질은 고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량이 20, 부피가 21g per 세제곱센티미터네. 그럼 뭐 부피도 똑같이 15g의 양을 갖고 있더라도 얘의 밀도 값은 똑같기 때문에 기억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 네, 15. 그죠? 자, B도 마찬가지. B는 부피가 15고요. 걔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30이래. 15분의 30 했더니 2.0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어떻게 하더라도 밀도 값은 그지? 똑같아. 2.0으로. B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B라는 물질의 밀도가 2.0이어야 되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10일 때 질량은 얼마겠어? 20이겠지. 그래야 2.0g per 밀리리터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밀도 개념.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걸 물어볼 거냐? 자, 우리 요즘 금 비싸죠? 네. 엄청 비싸요. 막 그래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금은방 주인이 손님 거 맡겨놨던 몇 돈이냐? 한 몇 천만 원 상당에 나는 거 다 줍줍해갖고 잠적했다 하더라고. 어디 가서 그 금을 팔거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팔아야 돈이지. 어디 가서 그 작물을 받아줄 거야. 갖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아무튼 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준이가 금을 30돈을 얻었어. 어디선가. 행복합니다. 한 30돈이면 얼마야? 돈의 가치로 따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것 같은데 30돈이면. 물어봐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30돈이면 얼마? 요즘 시세가 얼마야? 네, 예를 들어서 30돈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주웠어 유준이가. 근데 이거 완전 꽁돈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금을 얘네들한테 나눠준다고, 그지? 이 지금 이만큼에 해당하는 금을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나누겠다고 해서, 그죠? 금의 밀도가 예를 들어서 정확히 내가 수치를 기억하잖아. 4.0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4등분 했어요. 똑같이 완전 균일하게 4등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 하나, 둘, 셋, 넷 4등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의 밀도 얼마일까요? 요 쪼가리 밀도 얼마일까요? 4.0 왜 4.0이죠? 1.0 아니에요? 왜 4.0이죠? 어차피 밀도는 똑같잖아요. 크기가 예, 결론은 똑같아요. 왜요? 부피도 4분의 1로 줄었고요. 처음에 이 값에 부피도 4분의 1로 줄었지만 처음에 이 값에 양도 4분의 1로 줄어든 값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밀도는 똑같아. 밀도는 변하지 않아. 밀도는 변하지 않는 값이야. 왜?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지금 전체의 4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부피고요. 전체의 질량도 4분의 1로 줄어든 질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4등분을 했다 해서 밀도가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늘 수업 헛들은 거야. 이거 아니야. 다른 물질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밀도는 변하지 않다. 그래서 내일까지 숙제 어디 풀어올 거냐면 많이 말고 되는 거야. 내 맘이야. 22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렇게 많아. 네, 10문제 정도 풀 수 있겠다. 10문제. 예, 10번까지. 야, 그것도 개념하기 문제밖에 안 된다. 10번까지. 10번까지 풀어서 가지고 와야 돼. 내일 이어서 안 하고 할 거야.